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어젯밤 실종 신고가 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고인의 유서가 공개됐죠.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죽음은 정치권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관련한 소식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한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 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어려운 경제 이슈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사회적 이슈 정말 많은 시기인데 좀 모든 걸 다 덮어버렸습니다. 예. 어제 저도 이 방송 라디오 오늘 끝나고 이제 퇴근길에 그 뉴스 들으면서 소식 접하고 너무나 큰 충격받고 그 이쪽 방언으로요. 교수님 모르실 텐데 쎄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쎄하다. 그 느낌 갖고 상당히 좀 불길한 느낌으로 집에 돌아와서 계속 속보를 눈여겨봤는데 결국 오늘 새벽 0시경에 이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참 정말 믿기 어렵고 충격적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교수님은 그 박원순 시장하고도 또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좀 많이 있으시죠? 예, 뭐 개인적으로 뵙기도 하고 사실은 한 지난주 목요일도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아.
그 당시에는 그냥 안부지 하나 드렸는데 오랜만에 그 밝은 목소리셨고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도 충격이 크고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 정말 이게 황망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좀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믿기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제발 좀 사람만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렇게 돼서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좀 황망하고 뭐 이렇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박원순 시장 하면 뭐 인권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했고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세우고 삼선 서울시장으로서 9년 이렇게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늘 바른 모습을 보여오고 청렴하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분이기 때문에 참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딱 2년 전 7월이에요. 노회찬 전 의원 일이 있었고 1년 전 7월에는 정두환 전 의원 일이 있고 올해 또 7월에는 박원순 시장 일이 있네.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인데 지금 참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전 비서 성추행 그 피소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이제 이 사건이 한 원인이 아닐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일을 해왔던 이 비서가 이제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다. 다른 피해자도 있다라고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걸로 이거는 좀 확인이 된 사실이죠. 이게 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고소가 접수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한간에 떠돌고 있는 지금 오늘 그 앵커가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저도 그걸 받았는데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마치 그 피해자가 쓴 것처럼 해서 SNS에 떠도는 글들이 있는데 그건 확인 안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고소인이 그걸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고인의 명예가 또 실추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일단 고소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그 박원순 시장이 한간에 떠도는 SNS상에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런 글들을 보고 이렇게 다른데 퍼나르거나 아니면 그게 전부인 것으로 인식하기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고소가 된 상태인 건 분명하지만 고소라고 하는 것이 72비를 따져봐야 되고 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서 얘기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고 또 고인이 어쨌든 이렇게 생을 마감하신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왜냐면 그게 또 다른 어떤 그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SNS상에서 이게 퍼지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유족들도 그렇고 서울시 관계자도 그렇고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언론들도 무분별하게 좀 취재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어떤 논란이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까움이 있고 가능한 한 좀 그런 그 추측성 보도 확인되지 않은 검찰이나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진봉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방송이니까 상당히 좀 말을 가려서 조심해서 하게 되는데 이 피해자 그 여비서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일각에서는 주장하는 게 이제 고인 추모도 중요하지만 물론 워낙 큰 인물이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성추행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에도 주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검찰이나 경찰이 공적으로 어떤 내용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단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이슈화되면 될수록 지금 현재 이제 어쨌든 그 고발을 당한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께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 종결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소문만 남아요.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일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퍼나른다 하더라도
피해는 결국 누가 보냐면 피해자가 보는 거예요. 이 성추행 피해자? 그렇죠. 저는 2차 가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만약에요. 이 이슈가 논란이 돼서 양 진영으로 나눠서 논란이 되기 시작하세요. 누가 조명을 받겠습니까? 이 피해자가 조명을 받는 겁니다. 예. 일부에서는요. 확인도 안 된 피해자 얼굴이라고 하면서 SNS에 떠도는 사진들도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네, 확인도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그분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논란이 화장이 되면요. 저는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피해자를 위한 행동인지도 우리가 섣불리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피해자를 돕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한테 또 다른 피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물론 성추행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주의해야 된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이게 떠돌아다니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피해자에 대한 조명이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도리어 제가 볼 때는 피해자한테도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추행 피해 이거 자체만으로도 정신적으로 힘들 텐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이 고소인 같은 경우에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또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이제 평소에 일벌레라는 말을 참 많이 들을 정도로 일밖에 모르는 그런 시장으로 알려졌고 지금 서울시청 같은 경우도 그 직원들도 모두 지금 패닉 상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패닉 상태고요. 전혀 예상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경황이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고인에 대한 추모 그다음에 장례 절차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서정엽 행정부시장이 고난대행을 맡게 되고요. 오늘 이제 간단히 인터뷰를 했는데 고난대행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그 추진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이제 내년 4월 7일 정도 아마 보궐선거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4월까지는 아마 대행 체제로 갈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선거 말씀하셨는데 내년 4월에 그 보궐선거 서울시장 또 오거돈 전 시장 사퇴 때문에 부산시장 또 뽑아야죠. 또 다수의 국회의원 그 보궐선거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거기다가 아직은 모르는 경기지사, 경남지사 자리도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혹시도 모르는 굉장히 판이 커지겠습니다. 내년 4월에. 그래서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그 보궐선거가 대선 앞두고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서울시장, 부산시장이지만 또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 또 다른 지자체장들도 지금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에 따라서 선거판이 훨씬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당히 좀 큰 충격과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소위 그 당내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서 지난 총선에서 박원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홍근, 남인순, 기동민, 김원희, 천준호 또 춘천의 허영 의원까지 등등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큰 충격 받았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 민주당 내 지금 분위기 사실은 그 부산시 오거돈 전 시장 있었고 충남 안희정 전 지사 있고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이 이런 일을 당해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말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이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촉각을 세우면서 보고 있고요. 국민 앞에 좀 면목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깊이 이제 민주당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장례 절차도 마치고 추스려 치면 고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추측성 보도는 나가면 안 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국민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치의 여러 가지 여론들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제 왜 민주당이 계속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에 국민들이 조금 이제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그걸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권력형 성추행, 성폭력 사건 이게 앞으로도 또 터져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맞아요. 국민들이 갖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전체적으로 보셔서 왜 이런 권력형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사실. 왜냐면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뻔히 알고 또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몰락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게 반복되는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해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떤 폭로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옛날 관점이거든요. 그럼요. 지금은요. 그렇게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모든 사람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절대로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그냥 엉뚱한 당에서 눌려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고위공직자일수록 이런 문제는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고 인생 전체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정치권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좀 정치권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국민 안사하면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한 명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거 너무나 큰 손실이니까요. 그럼요. 맞습니다. 큰 인물들이 이런 데 자꾸 연루되고 이렇게 되니까 참 혹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추측성 보도나 이렇게 뭐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자꾸 퍼나르는 것은 공인에 대해서도 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한테도 피해가 된다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강조를 하시네요.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꼭 그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 정말 또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 또 각오 그리고 교육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지탄받고 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원순 시장 일을 보면서 주위에 정말 모든 걸 다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었더라면 뭐 이런 문제조차도 다 모든 걸 다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면 그게 뭐 친구든 가족이든 그랬다면 또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참 인생 너무 험하고 무상하다는 생각이 아마 전 국민들 다 들 것 같아요. 이런 큰 일을 보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할까요,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단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7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연미의 경제요정 시작하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 세제를 강화하겠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보완하겠다, 공급 확대하고 실수요자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크게 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추가 부동산 대책 우리 박연미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세금을 좀 무겁게 물리겠다. 이런 취지에는 뭐 100% 공감하는데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세금을 올려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현행 수준 이하로 낮출 수가 있을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이 대책을 보고도 글쎄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까? 이렇게 약간 좀 의문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일단 정부가 전체적으로 세제를 지금 강화하겠다 이 방향으로 가는 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집을 좀 풀면 이게 집 없는 사람이나 실수요자들에게 좀 돌아가도록 하고 이 투기를 통해서 거품이 생기는 걸 좀 막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수요자들이 느끼기에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됐다거나 내가 접근할 만하다 이렇게 느끼려면 훨씬 더 가격이 좀 내려와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갭이 좀 크기도 하고 다른 한 가지는 서울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 대출이 상당 부분 막혀있기 때문에 설사 이런 집들이 뭐 금매로 나온다고 한들 비싸기도 비쌉니다만 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게 정말 실수요자들에게 와 닿을까 이 부분 좀 고민이 있어요. 오늘 내용 보면 실수요자 대책 그 대출 문제도 조금 보완한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만족스럽진 않다는 말씀이신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부동산 추가 대책이 며칠 전부터 대략적으로 윤곽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 이제야 좀 제대로 나왔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우리 박연미 기자님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그 세금 문제를 좀 자세히 볼까요?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투기 목적 다주택 구입엔 세금을 늘리겠다는 건데 부동산 세금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있고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가 있고 팔 때 내는 양도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취득세를 좀 분석해 주시죠. 지금 보니까 뭐 최고 12%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법인을 통해서 여러 채 구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수요는 사실상 투기 수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받겠다. 대신에 그 실수요자나 생애 최초 구입자들 있잖아요.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최대 4억 원까지 기타 지역에서는 3억 원까지 그 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현행보다 절반으로 깎아준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투기 세력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맞는 방향 같은데 실수요자들이 지금 3억 원, 1억 5천만 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이 내용이고요. 3억 원 미만까지는 이제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건데 수도권은 4억 원까지요. 이게 이 가격에 이제 구할 수 있는 집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취득세 대폭 올림으로써 다주택자들 사고 싶은 마음을 일단은 없애겠다는 거고 이제 중간에 있는 보유할 때는 보유세 그중에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랑 종부세가 있는데 오늘 발표한 건 종부세를 많이 건드린 거예요. 종부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부세는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보유세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집들 그러니까 과표 구간으로 94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실거래가로는 여러 채의 집을 다 합쳐서 적어도
123억 5천만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에게 종부세 6% 물리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그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전 국민 가운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번에 종부세가 무겁게 올라간다라고 토로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 국민 가운데 0.4% 수준입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이걸 얘기를 했죠. 아까 발표를 네. 하면서. 예.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서울의 그 투기과열지구층에 12억 원짜리 하나, 18억 원짜리 하나 해서 조합 실거래가 한 30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면 내년에는 그 3,800만 원 정도를 연간 종부세로 내게 되는 거예요. 네. 올해하고 비교하면 2배 정도 늘어납니다. 50억 원이라고 치면 내년에 1억 원 정도 내게 되는 건데요. 예. 그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담세 능력에 비해서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하도 매스컴에서 종부세 올린다, 세금 올린다 하도 그렇게 떠들썩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 0.4%에 해당되는 분은 아마 한두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종부세 6%면 123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부세에 관해서 우리 박연미 기자님은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말씀이시고 진작 이렇게 돼야 된다.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올려야 된다. 예. 이게 아마 그 세율은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해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그러니까 실제 가격이 공시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이 비율이 매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종부세율의 구간은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두더라도 그냥 이 상태에서 세율이 하나도 오르지 않아도 매년 자연스럽게 종부세 실부담액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랑은 오늘 계속 좀 반대되네요. 저는 이 보유세 부분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게 뭐냐면 종부세 기본 공제해 주는 게 있잖아요. 6억 원이요? 예, 예. 네. 근데 이거는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세대 안에서 인별 과세를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별대로. 그러니까 그 이제 반씩 나누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 종부세를 내는 금액이 미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내봐서 모르는데. 근데 이거를 안 건드려서 기본공제 이거 좀 낮춘 것도 안 건드리고 공시가격문 이것도 좀 안 건드리고 인별과세 안 건드려서 실제로 이 보유세 부분은 이 좀 효과가 좀 있을까 하는 약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예. 자, 그렇고 이제 양도세를 보죠. 양도세도 오늘 뭐 대폭 손을 본 거죠? 그렇습니다. 양도세도 상당히 무겁게 물리겠다는 건데 일단 양도세에서 기본 세율에 추가되는 그 중과 그러니까 무겁게 물리는 세율을 규제 지역 안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더 얹어서 받았었거든요. 예. 이걸 2배인 20%포인트로 올리고요. 3주택자다. 그러면 기본의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더하기 원래는 20%를 더 받았었는데 30%포인트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기간에 1년 이내에 사고 파는 사람들은 최대한 70%까지 그리고 2년 안에 사고 파는 사람들도 상당히 무거운 세율을 물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면 여기에다가 더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사고 팔아서 내가 차익을 챙겨야지 아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하겠다. 이게 정부의 정책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양도세가 10%포인트씩 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 차익에 대해선. 이거 누가 집을 내놓겠냐 이런 문제도 많았어요. 이게 출구 마련도 돼 있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이 올해까지 매도하면 되는 거죠, 양도세?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그 사이에 1년의 유예기간 정부가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는 유예 기간을 주고 그렇게 된 거.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5월까지 5월 말 6월 1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니까 5월까지 팔라는 거고. 양도세 중과 문제는 올해 말까지는 유예를 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양도세 문제도 지금 그 기준일이 세금을 내게 되는 그 기준일을 생각을 하면
정부가 상당 부분 그 유예 기간을 둔 셈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그 안에 혹시 이게 증여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부담부 증여가 사실은 과거 정책이 나왔을 때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세를 끼고 있거나 그 대출을 좀 끼고 있는 집인데 금매로 내놓기 아까워서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할 때 부채를 끼고 있으니까 부담부 증여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런 방식으로 증여되는 비율이 좀 높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거고 추가로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생각이고요. 홍남기 부총리도 그 조금 전에 한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세금 좀 다뤄봤고 실수요자 대책도 나왔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십니까? 네, 실수요자 대책에서 공급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민간 주택에도 종전 7%였던 걸 최대 14%까지 이제 뭐 특별 공급이든 임대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반드시 그 공급하는 양을 늘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급 부분은 아파트가 이제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 그렇습니다. 현재 과열된 상황을 3년이나 5년 뒤에 그 지은 아파트로 대응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좀 고민이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성급하게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를 다 풀어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정말 부족해질 수 있어서 이건 정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임대주택을 늘려서 내가 굳이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수도권 안에 있는 어디에 들어가서 살려면 집 사지 않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주면 결국은 시장 가격이 좀 안정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임대주택이 선진국에 비해서 그 비율이 워낙 낮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임대주택 확대 이거는 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고. 그 그린벨트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린벨트 중에도 우리가 왜 수풀이 우거진 그 천연 원래 그대로 그거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 왜 그린벨트 중에 나대지라든지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고 뭐 버려진 땅 비슷한 그런 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개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수도권 일대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정부가 보기에는 서울의 강남구 그 세곡동, 자곡동, 내곡동 일대는 이미 그린벨트 풀어서 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존의 개발과 좀 연계하면은 인프라를 많이 짓지 않아도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가뜩이나 줄어드는 녹지 비율을 우리 맘대로 줄이면 후대가 고생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절충점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1분도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으로 주택 가격 어떻게 좀 내려갈지 정상화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쉽게 내려가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요. 이분들이 집을 내놓는다 한들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살 수 있는 실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부족해요. 그럼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살 사람이 부족하니까? 살 사람 부족한데 그 사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지금 20대들까지 다 뛰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최근 한 3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오르지 않는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투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좀 묶어둘 수 있겠지만 가격 자체를 끌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들어보면 한 20-30%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내려가면 또 우리 경제가 또 너무 위축될 것도 같고 참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내일 주말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 소식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장마 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비가 내일은 살짝 지나겠고요. 주말 새 좀 쉬어갔다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나라 전역에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셔야겠고요.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서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상주, 의선, 예천이 아침에 21도, 한낮에 29도 나와 있고요. 문경, 영주봉화, 청송, 영양이 20도에서 27도 분포입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27도, 체감온도 29도, 습도는 78%입니다. 날씨였습니다.